어머니, 지금 저보고 설거지 하라는 거예요? 시애미가 설거지 한번 해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이니? 며느리 유진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지금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런 건 어머니나 하세요. 며느리의 손이 올라가 시어머니 정숙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뺨을 감싼 채 아들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 자꾸 유진이 심기 건드려요? 제발 조용히 좀 계세요. 뺨보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정숙은 텅 빈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누워있는 요양병원으로 정숙을 불러낸 아들 부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오늘 안에 결정하라고 재촉하며 그들은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를 정숙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그날 그 방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설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강정숙의 하루는 늘 그랬듯이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8회를 살아온 두 손은 어제 오늘의 고단함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왼쪽 팔에 두른 보호대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넘어진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 통증이 가시지 않았고 그릇을 들 때마다 팔꿈치 안쪽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니까요. 남편 태진이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밥상만큼은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정숙이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 부엌에 퍼졌습니다. 전 굽는 소리가 지글지글 올라오는 동안 거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프라이팬을 뒤집으며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휴대전화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은 자세 그대로 아침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채였습니다. 부엌에서 전이 타지 않도록 뒤집고 탕이 넘치지 않도록 불을 줄이고 혼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정숙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그냥 혼자 하면 되지 싶어서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이 마음 며느리를 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 겁니다. 말 한마디 꺼내기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를요. 그런데 싱크대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는 동안 쓴 냄비며 그릇이며 도마며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왼팔로는 무거운 냄비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보호대를 착용한 팔로 억지로 들다가는 더 다칠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3번, 4번 말을 삼켰습니다. 부탁 한마디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이 68배, 며느리한테 설거지 하나 부탁하는 게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결국 정숙은 입을 열었습니다.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최대한 조심스럽게요. 유진아, 팔이 아파서 그러는데 설거지만 좀 도와줄래? 유진은 화면에서 눈도 들지 않았습니다. 콧방귀를 뀌듯 짧게 웃고는 말했습니다. 설거지요? 저는 하루에 수술만 몇 건씩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건 어머니 같은 분들이 하시는 거죠. 비웃음이 담긴 말투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자신의 손으로는 설거지 따위는 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당황스러움과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꾹 눌렀습니다. 오늘은 명절이니까요. 그래도 팔을 다쳐서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잠깐만 도와주면 금방 끝날 텐데. 유진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위아래로 훑는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아버님 병원비도 저희가 내고 있는 거 아시죠?
저희가 지금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숙은 입술이 굳었습니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태진의 요양병원비를 민순이가 부담하고 있다는 건 정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설거지 한번 부탁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나올 말인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정숙은 겨우 참았습니다. 그런데 유진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을 얹었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더 힘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끊겼습니다. 평생 삼키고 또 삼켜왔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건 너무했다 싶었습니다. 팔도 다쳤고 남편은 병원에 누워있고 혼자 명절 음식을 다 차려놨는데 고작 설거지 한번 부탁했다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요. 유진아,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팔도 다쳤는데 지금까지 다 혼자 했잖아. 그냥 설거지 한번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이야?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도저히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소파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어머니가요? 비웃음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정숙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손이 번쩍 올라오더니 정숙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정숙이 옆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며 접시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정숙은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얼얼했습니다. 귀가 윙 울렸습니다. 뺨에서 느껴지는 통증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68살 평생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이 며느리에게 뺨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정숙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반사적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라면 이 상황을 봤다면 분명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앞에서 어머니가 뺨을 맞았는데 가만히 있을 아들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상황을 훑어보고도 어머니 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왜 괜히 유진이 심기를 건드리세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평생 제 손으로 키운 아들이 눈앞에서 뺨 맞은 어머니를 감싸기는커녕 도리어 어머니 탓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유진이 병원 일로 피곤해서 예민한데 조용히 좀 계시면 안 돼요? 남편 뺨을 맞은 어머니 앞에서 아들이 꺼낸 말은 사과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아내 편을 드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아들이 더 이상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뺨을 맞은 것보다 훨씬 더 아팠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수도 어머니를 한번 바라보다가 그냥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부엌에는 정숙 혼자 남았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이
발밑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몸을 굽혀 한 조각씩 집어들었습니다. 보호대를 한 팔로는 제대로 짚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한 조각씩 치웠습니다. 손끝에 작게 피가 맺혔습니다. 정숙은 그걸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의 피보다 가슴 안에서 흐르는 무언가가 훨씬 더 아팠습니다. 오늘 정숙은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병원 쪽이 예민한 시기라는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꾸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태진이 누워있는 그 병원에서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이 확신으로 굳어지기 직전의 그 느낌이었습니다. 밥상은 차려졌지만 가족은 이미 무너진 뒤였습니다. 명절이 끝났습니다. 손님도 없고 웃음도 없고 남은 건 치우지 않은 명절 음식 냄새뿐이었습니다. 유진은 다음날 아침 일찍 짐을 챙겨나갔고 민수는 그 뒤를 따라 나서면서 정숙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받으며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설날 일을 미안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아버지 병원 소식이라도 전해주려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 마음, 자식에게 서운해도 전화 한 통에 다시 기대를 품게 되는 마음, 자식을 둔 어머니라면 누구나 알 겁니다. 그런데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안부도 없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병원 가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마시라고요.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 면회를 막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직접 봐야 하지 않겠어?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처가 도움 없으면 아버지 병원도 우리 생활도 다 끝나요. 엄마가 가서 분위기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고요. 처가 도움. 그 말이 정숙의 귓속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이 사돈 서동철의 병원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어머니의 면회까지 막는 이유가 된다는 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수야, 나는 그냥 아버지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거야. 그때 전화기 너머로 유진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말 잘 들으셔야 아버님 치료도 계속되는 거예요.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가 이어진다는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치료가 끊길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남편의 목숨이 며느리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느낌이 공포처럼 밀려왔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기 직전에 한마디 더 얹었습니다. 아버지 치료 관련된 건 제가 결정할 테니까 앞으로 병원에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거 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립감이 온몸을 덮었습니다. 장남 민수에게 기댈 수 없다는 걸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차남 준호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보다 속이 깊었던 아이였습니다. 정숙은 마지막 기대를 품고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는 2번 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목소리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설날에 뺨을 맞은 일부터 민수가 면회를 막는 일까지 참아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준호야, 내 형수한테 뺨을 맞았어. 엄마가. 또 한 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괜히 형수 심기 건드리지 마세요.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뺨을 맞은 어머니에게 돌아온 말이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맞았다고. 네가 지금 그 말이 나와? 엄마도 참을 건 참으셔야죠. 그리고 아버지 치료 문제는 형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세요. 정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이었습니다. 둘째 아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뺨을 맞은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가 참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뺨을 맞은 어머니에게 돌아온 말이 참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 집에서 정숙의 편을 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정숙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고립감이 이토록 선명하게 느껴진 건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준호와의 전화가 끝난 뒤로 머릿속이 내내 복잡했습니다. 정숙은 걸레를 들고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했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병원 쪽이 예민한 시기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유진이 바쁘다는 뜻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하루가 지나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눈이 떠졌고 눈이 떠지면 또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체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불안이 가슴 한켠에 돌덩이처럼 얹혀 있었습니다. 명절 동안 민수와 유진이 머물렀던 방을 뒤늦게 정리하다가 화장대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유진이 쓰던 화장품 몇 개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치우려고 손을 뻗는데 화장품 뒤쪽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명절에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봉투 겉면에 인쇄된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정숙의 손길이 딱 멈췄습니다. 병원 로고였습니다. 남편 태진이 입원해 있는 바로 그 요양병원의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은 잠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느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그래도 결국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 입구를 열고 안에 든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의 제목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박태진.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주민번호도 병실 호수도 정확했습니다. 빠짐없이 꼼꼼하게 채워진 서류였습니다. 누군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보호자 서명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동의서 뒤에는 재산 위임 관련 메모가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치료 이야기와 재산 이야기가 같은 봉투 안에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숨과 집문서가 한데 묶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아래에는 병원 비용 정산표가 있었고 항암 유지 주사 비용과 산소 보조 장치 항목에
형광펜으로 여러 번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항목들이었습니다. 치료를 끊을 근거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불과 얼마 전 담당 간호사가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태진이 나아지고 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치료 중단 서류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서류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설마라는 말을 더 이상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서명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명을 정숙에게서 받아낼 계획인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회복 중이라고 했는데 이미 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와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차오를 것 같았지만 정숙은 눈을 꽉 감았습니다. 지금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화장대 위 원래 자리에 그대로 올려두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요.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게 차단될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면회조차 못하게 막았고 유진은 치료를 볼모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말로 따지고 들어봐야 바로 막힐 것이 뻔했습니다. 알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아야 했습니다. 정숙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에서 흔들림을 지웠습니다. 눈빛을 가라앉혔습니다. 표정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을 만드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요양병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창에 흐릿하게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이제는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남편을 지킬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것도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버스가 요양병원 앞 정류장에 멈추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정숙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카트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흰 벽과 흰 바닥이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는 낮인데도 냉랭하고 적막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제 서류 봉투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남편의 이름, 보호자란에 적힌 유진의 이름이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안내 데스크를 지나치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면회를 맡겠다고 했으니 병원 직원들에게도 이미 무언가 말해두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태진의 병실이 있는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꼈던 걱정과 두려움이 오늘은 훨씬 더 크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병실 문 앞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복도 안쪽에서 낯익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굵고 낮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돈 서동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복도까지 선명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본능적으로 벽 쪽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 손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무슨 말이 들려오는지 놓치지 않으려고 온 정신을 귀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서동철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태연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면역 유지 주사는 어제부로 중단했어. 산소 보조도 최소 단계로 낮춰놨고 정숙은 온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부로 중단했다는 말이 귓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치료를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복 중이라고 했던 남편의 치료를 이미 끊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지만 정숙은 벽을 짚으며 버텼습니다. 쓰러지면 안 됐습니다. 지금 쓰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담하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차가운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감염 오면 어차피 오래 못 버텨요. 정숙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사람의 목숨을 살려야 할 의사가 저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아버지를 두고 오래 못 버틴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분노가 치밀었지만 정숙은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들어야 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서명만 받으면 오늘 안에 정리됩니다. 정리. 그 단어가 귓속에 박혔습니다. 정숙은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치료를 정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생명을 정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낳고 키운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오늘 안에 정리하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려 했지만 정숙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울면 안 됐습니다. 서동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무슨 큰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라는 듯 여전히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연명 치료는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끝이야. 서명 하나로 깔끔하게 처리되는 거고. 유진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기록은 이미 맞춰놨어요. 차트에 보호자 요청으로 다 정리해뒀으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차트 조작이었습니다. 정숙의 동의도 정숙의 이름도 없이 이미 서류를 꾸며놨다는 말이었습니다. 의료 기록을 거짓으로 꾸몄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준비된 계획이었습니다. 정숙은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벽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수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집이랑 통장도 이번에 같이 정리하죠. 정숙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남편의 목숨과 자신의 집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문장 안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집이, 남편이 평생 일해 마련한 재산이 오늘 이 자리에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동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보내면 돼요. 정숙의 두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집을 빼앗기고 요양원으로 쫓겨나는 것이 이미 정해진 수순처럼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사람 목숨을 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가 봤자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알고 있다는 걸 들키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서류를 감추고 치료를 완전히 차단하고 정숙을 요양원으로 보내는 절차가 더 빨리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숨을 죽이며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날 것 같아 계단을 택했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한 층씩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떨렸고 손이 난간을 힘껏 쥐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복도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출입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정숙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딱 한 번만 울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만요. 그리고 정숙은 눈물을 닦고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흔들리던 눈빛이 가라앉으며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두렵다거나 슬프다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이건 가족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생명을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정숙은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다음 수를 세면서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말들이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래 못 버텨요. 오늘 안에 정리됩니다. 집이랑 통장도 같이 정리하죠. 눈을 감아도 그 목소리들이 선명했습니다. 정숙은 방 한가운데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의 힘을 끌어모아야 했습니다. 지금 주저앉으면 안 됐습니다. 정숙은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까맣게 낡은 표지에 손때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정숙이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의 이름과 번호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 수첩이었습니다. 정숙은 한 장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러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서현. 그 이름 옆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에 바뀐 번호로 고쳐 써둔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정숙이 고아원 봉사를 하던 시절 가정 위탁으로 인연을 맺은 아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서연은 말도 잘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는 듯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정숙은 그 아이가 손을 내밀었을 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끼니를 챙겨주고 학용품을 사다 주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갔습니다. 서연이 대학에 가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정숙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랐습니다. 그 후로도 명절이면 안부 문자가 오갔고 가끔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수첩을 손에 쥔 채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걸려다 끊었습니다. 다시 누르려다 또 끊었습니다. 이런 일로 연락하는 게 맞는 건지 괜히 서연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보내면 조용해져. 정숙은 눈을 질끈 감고 세 번째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은 두 번 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반가움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오를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등을 돌린 상황에서 잘 지냈냐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그래, 서연아. 나야 그럭저럭. 너는 잘 지내지? 네, 어머님. 바쁘긴 한데 잘 지내요.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정숙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사실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전화로 하기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가 시간이 되면 한번 볼 수 있을까? 서연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응, 급한 일이야. 내 도움이 꼭 필요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낼게요. 어머님 댁 근처 카페로 갈게요. 다음 날 정숙은 약속 장소에 서연보다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오는 순간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정숙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만큼 정숙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마자 정숙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설날에 뺨을 맞은 일, 민수가 면회를 막은 일, 서류 봉투에서 발견한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가리고 병원 복도에서 엿들은 대화까지. 말을 하는 동안 목소리가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잠깐씩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끝까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모은 채로요. 정숙의 말이 끝나자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정으로 싸우면 집니다. 정숙은 그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자백과 기록이 동시에 있어야 해요. 그래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어요. 자백이라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서연은 정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다시 병원에 들어가셔야 해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 절대 따지듯이 하시면 안 돼요. 모르는 척 하셔야 해요. 약을 끊었다는 걸 알면서도 처음 듣는 것처럼 물어보세요. 그러면 설명하려다가 스스로 더 많은 말을 뱉게 될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 휴대전화 녹음 앱 쓸 줄 아세요? 통화 말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 켜두는 거예요. 상대가 말하는 동안 계속 돌아가게요. 서연은 직접 정숙의 휴대전화를 들어 녹음 앱을 찾아 설정해 주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이 요양병원 저희가 이미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탈세의 리베이트까지 내사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정숙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중요해요. 어머님이 서명 직전까지 최대한 끌어주셔야 해요. 자백이 충분히 쌓이는 순간 저희가 들어갑니다. 정숙은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응, 내가 해볼게. 자백받아볼게.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정숙의 손을 짧게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정숙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싸움은 울면서 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병원으로 나오세요.
아버지 관련해서 얘기할 게 있어요.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정숙은 거울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표정을 가다듬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 원장실 앞에서 정숙은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녹음 앱을 켰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알려준 방법대로 화면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녹음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숙은 직감했습니다. 이 자리가 처음부터 자신을 몰아붙이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된 자리라는 것을요. 원장실 한가운데 놓인 넓은 테이블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동철이 상석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유진이 그 옆에 앉아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문 쪽에 서 있다가 정숙이 들어오자 의자를 하나 끌어당겼습니다. 셋이 한 방향으로 앉아 정숙을 마주보는 구도였습니다. 정숙은 그 구도가 주는 압박감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도 회복이 쉽지 않다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계속 치료를 이어가는 게 아버지한테도 힘든 거래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도 한두 푼이 아니에요. 벌써 몇 개월째잖아요. 아버지가 이 상황을 아시면 본인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정숙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동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의사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치료를 계속 이어가는 건 환자분께 고통만 더하는 일이에요. 자연스럽게 마무리하시는 게 더 인간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인간적인 선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을 죽이는 일을 인간적인 선택이라고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이 굳었지만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포기하기엔 이른 것 같은데.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아버지가 회복하신다는 보장도 없고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도 한계가 있어요. 민수가 테이블 위 서류를 정숙 앞으로 밀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아버지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정숙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억지로 눌렀습니다. 나는 아직 서명할 수 없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날이 섰습니다. 엄마, 지금 상황을 모르시는 거예요? 처가 도움 없으면 아버지 병원도 더 이상 못 다녀요. 서동철이 자세를 바꾸며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항암 유지 주사하고 면역 억제 보조약은 사흘 전에 중단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사흘 전에 중단했다. 직접 입으로 말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가 그 말을 담고 있었습니다. 산소 보조도 최소 단계로 낮춰놨고요. 오늘 결정 못하시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숙은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결정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요. 병원 판단이에요. 보호자 요청으로 정리된 겁니다. 정숙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정숙의 동의도 없이 서류를 이미 꾸며놨다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다시 펜을 내밀었습니다. 기록은 다 맞춰질 거예요. 엄마는 도장만 찍으면 돼요. 공모를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위해 셋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이제 분명했습니다. 정숙은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자백이 충분히 쌓이는 순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더 끌어야 했습니다. 서동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안에 중단 절차 공식화하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민수가 그 말을 받았습니다. 서명 끝나면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이랑 재산도 제가 정리할게요.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 자리에서 재산을 넘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유진이 서류 하나를 슬쩍 밀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계약서였습니다. 어머님은 공기 좋은 요양원에서 편히 모실게요. 다 준비해뒀어요. 남편을 죽이고 집을 빼앗고 정숙을 요양원으로 쫓아내겠다는 계획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씩 다 나오고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와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기 전부터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손을 일부러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서동철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안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동철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럼 약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선택은 보호자 몫이에요. 사망 압박이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남편을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내리깔며 펜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손에 쥔 펜이 종이 위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숨을 고르며 시간을 세었습니다. 서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명 직전까지 최대한 끌어주셔야 해요. 아직이었습니다. 조금 더 끌어야 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에서 멈춘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동철은 팔짱을 낀 채 정숙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빨리 서명하기만을 기다리며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유진은 입꼬리를 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한꺼번에 정숙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하면서 속으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동철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약을 다시 투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서동철은 짧게 답했습니다. 이미 중단했어요. 다시 시작할 계획도 없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다시 시작할 계획도 없다. 또 한 번 직접 입으로 말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가 그 말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게 살릴 수 있는데도 그냥 손을 놓겠다는 거예요? 서동철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의료적 판단입니다.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문제 없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며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부러 떠는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진짜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병실에 누워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야 했습니다. 유진이 그 모습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차트는 이미 보호자 요청으로 정리해 놨어요. 서명만 하시면 병원 책임은 끝나는 거예요. 기록 조작을 두 번째로 자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조급해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괜히 일 키우지 말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절차는 우리가 처리하면 되잖아요. 배신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를 두고 아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낳고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삼키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부러 중단한 거예요? 서동철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그 단계까지 온 거예요. 병원은 필요한 조치를 했을 뿐이에요. 유진이 받아쳤습니다. 보호자 동의서만 있으면 법적으로 깔끔해요. 빨리 끝냅시다. 민수가 펜을 다시 쥐어주며 다그쳤습니다. 엄마, 지금 도장 찍으면 다 조용히 끝나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빠르고 단단한 발소리가 원장실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동철이 미간을 찌푸리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세 사람 모두 눈치를 살피는 사이 원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수사관들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수사관이 신분증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검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서동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수사관이 어깨를 짚으며 제지했습니다. 유진은 숨을 삼키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눈만 깜빡였습니다. 아내 눈치를 보던 그 얼굴이, 어머니를 몰아붙이던 그 얼굴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수사관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들을 증거 봉투에 담았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재산 위임장, 요양원 입소 계약서가 차례로 봉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수사관들은 원장실 캐비닛을 열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서버실과 원무과에도 수사관들이 동시에 진입하고 있다는 말이 무전으로 들려왔습니다. 병원 전체가 한꺼번에 장악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원장실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정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그 눈빛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정숙은 손에 쥐고 있던 펜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을 껐습니다. 손이 후들거렸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숨을 고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서동철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지금 그 눈빛에 흔들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원장실 문을 나서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잠시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억지로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장실 안은 순식간에 수사관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두 방향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팀은 서버실로, 다른 한 팀은 원무과로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자료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먼저 막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서버실 문이 열리는 순간 담당 직원이 황급히 컴퓨터 전원을 끄려 했습니다. 수사관이 그 손을 제지했습니다. 손 치우세요. 진료 기록 저장 장치와 접속 기록이 그대로 봉인되었습니다. 원무과에서는 청구 자료와 약품 발주 장부, 환자별 비용 정산 자료가 차례로 압수됐습니다. 서랍 안에서 나온 서류 묶음을 수사관이 훑는 순간이었습니다. 팀장님, 여기 투약 중단 지시 문서 나왔습니다. 항암 유지 주사와 생명 유지 약물 투약 중단을 지시한 문서였습니다. 날짜와 담당자 서명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연명 치료 중단을 허위 기재한 차트 원본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동철이 원장실에서 태연하게 입으로 말했던 그 내용이 문서로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원무과 압수 자료를 검토하던 수사관이 다시 보고했습니다. 부당 청구 정황 확인됩니다. 동일 항목 이중 청구 내역 여러 건이고요. 실제 투여하지 않은 약품 청구도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구조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포렌식 팀이 메신저 기록과 리베이트 거래 내역이 정리된 문서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병원 자금이 서동철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도 금융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원장실에서는 경찰이 서동철 앞에 섰습니다. 서동철 씨, 살인미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서동철의 얼굴에서 특유의 냉정함이 사라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간 병원 원장으로 군림하며 환자의 생명을 거래의 도구로 써온 사람이 이제 경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유진 씨, 살인미수 공모 및 의료기록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유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스스로 귀한 몸이라고 했던 그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의사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경찰이 다가오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 치료 문제로 온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에게 펜을 쥐어주던 그 손이 지금은 허공에서 파들거렸습니다. 박민수 씨, 살인미수 공동정범 및 서류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내 눈치를 보며 어머니를 몰아붙이던 그 얼굴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차례로 연행되는 장면을 정숙은 원장실 문 앞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카메라가 병원 내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우왕좌왕했고 다른 층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 보호자들도 소란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복도마다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누군가의 휴대전화 화면에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요양병원 비리, 환자 생명 경시. 실시간 속보였습니다. 전국 뉴스에 병원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카메라는 수갑이 채워진 서동철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수십 년간 병원 원장으로 군림했던 사람이, 환자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했던 사람이 이제 포토라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소란을 뒤로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오히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남편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 태진의 병실문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태진의 상태가 어떨지, 그 사이 얼마나 더 나빠졌을지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이 모든 싸움을 버텨온 것이 결국 이 문 하나를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숙은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태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침대 옆 의자를 붙잡으며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지로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내가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목소리가 울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태진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재판은 길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서동철과 서유진, 민수는 차례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조사가 거듭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세 사람 모두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선고 공판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서동철과 유진, 민수가 차례로 섰습니다. 세 사람 모두 수갑이 채워진 채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정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피고인 서동철, 살인미수, 의료법 위반, 횡령 및 탈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서동철의 어깨가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십 년간 병원 원장으로 군림했던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피고인 서유진, 살인미수 공모 및 의료기록 조작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의사면허는 취소한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손이 귀하다고 했던 그 손에 지금은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살인미수 공동정범, 서류 위조 시도 및 재산 강탈 공모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한다. 판결문이 읽히는 순간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청석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소리 없이 입모양만 움직였습니다. 정숙은 그 입모양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으로 낳은 아들이 법복을 입은 판사 앞에 서는 날이 오다니 가슴 한켠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를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눈빛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세 사람이 연행되었습니다. 수갑 채워진 손, 고개 숙인 뒷모습이 법정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은 지정 취소와 함께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재단은 파산했고 건강보험 부당 청구 환수와 추징금이 결정됐습니다. 서동철 주변에 모여들었던 인맥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권력처럼 보였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정숙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정숙은 태진을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새 담당 의사는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초기에 투약이 재개되지 않았다면 많이 위험했을 겁니다. 지금은 상태가 많이 호전됐어요. 잘하셨어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도감이 온몸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억지로 참지 않았습니다. 흘러도 괜찮은 눈물이었습니다. 의사가 병실 밖으로 나가고 나서 정숙은 혼자 태진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남편 태진이 안정적으로 치료받는 병실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병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침대 옆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얼굴빛이 전보다 확실히 좋아져 있었습니다. 뺨에도 조금씩 살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이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맞았습니다. 서연아, 왔구나. 서연은 태진의 상태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태진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정숙은 서연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아, 그날 네가 날 도와주지 않았다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정숙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증거를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저희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 아니었으면 나 혼자서는 못했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안에 오래된 인연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숙은 은행에 갔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수십억이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그 집이 이렇게 숫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통장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은행 밖으로 나온 정숙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준우였습니다. 정숙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재개발 보상금 나왔다며? 그 돈으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정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우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준우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엄마, 나 진짜 급해. 보상금도 많이 받았는데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 외면했던 아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준우야, 이 돈은 엄마랑 아빠 남은 인생 사는데 쓸 거야. 너한테 줄 돈은 없어. 기대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하나로 다시 흔들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뺨 맞은 어머니를 외면하고 형 편을 들었던 그 무심함이 아직 가슴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배신감을 잊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정숙은 일부 재산을 암환자 지원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태진처럼 힘들게 투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또 일부는 노인 의료 지원 기금에 기부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남은 재산으로 정숙은 남편과 함께 지낼 최고급 실버타운을 계약했습니다. 넓은 방과 좋은 의료시설이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숙은 가슴 한켠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아들 눈치도 며느리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편안하게 살 집이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친 날이었습니다. 태진은 휠체어에 앉아 병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이서만 살아요. 남 눈치 안 보고. 태진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결정했습니다.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평생 꿈꿔왔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여행이었습니다. 태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담당 의사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두 사람 이름으로 예약을 마쳤습니다. 2달 뒤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정숙과 태진은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오랜 비행 끝에 도착한 항구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시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휠체어를 밀며 배가 정박한 부두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출항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휠체어를 밀며 갑판 위에 섰습니다. 태진은 바람을 맞으며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온함이었습니다. 이제 정숙은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으로, 아내로 남은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햇빛 속에 천천히 작아졌습니다. 바다 위로, 멀어지는 배 위로요. 그리고 그 뒷모습은 평온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나 응원의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버틸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도 밝고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